안녕하세요. 반도체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시황을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계속 상승장이라 그러긴 뭐하구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등장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그리고 보면은 무언가 팔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심리들이 보여지는데, 뭔가 악재성 요인들이 나오면 개파락했다가 장중에 들어올리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담인 부분들은 뭐 이제 신용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이제 9조를 넘어서 이제 1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뭐 6조 4천억부터 올라온 부분들이니까 이 신용 부분들은 조정이 진행이 될 때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되는데 이 신용이 계속 늘어난다라 그러면 그러면 이건 이제 또 폭탄이 한번 이제 단기 투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악재 요인이랑 같이 믹스돼 갖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물론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면 또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우리는 주식 100%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회원분들한테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회원방송에서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 업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IT 쪽 업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 기존의 2018년도 2018년도 폭락 후에 10월달에 폭락 후에 이제 2019년도 흐름을 보면, 흐름이 카메라 모듈 쪽하고 그리고 5G부터 시작이 됐죠. 5G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반도체가 아니구나. OLED, 그리고 반도체, 또 2차전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로 진행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흐름들이 조금 바뀌는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5G로 올라오는 것 같더니 이 부분이 조금 상승 탄력이 그렇게 세게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빅데이터, 2차전지까지 흐름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OLED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요 다음 순환매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이 순환매가 IT 순환매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OLED 반도체 쪽이 지금 밸류 매력이 굉장히 전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순환매가 바뀌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시점부터가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제 재개, 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붙으면서 뭔가 센티가 조금 풀려야 되는 부분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순환매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 순환매가 이렇게 바뀔지, 그냥 조정이 생각처럼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 순환매 흐름이 지속이 될지는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존의 헬스케어 비중을 35%까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2019년도 한 11월부터 이렇게 헬스케어 비중을 채우면서 이렇게 코멘트들을 드렸는데, 요거를 20% 뭐 25%까지 축소하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IT 비중도 35%까지 줄여놨거든요. 이게 한 50%에서 여기까지 이제 줄였었는데, 이 35%에서 다시 이걸 40%로 확대해가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요렇게 좀 수정하려는 부분들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게 흐름이 좋은 동안에는 조정을 너무 걱정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정 들어오면 맞으면 돼요. 조정, 뭐 폭락, 이게 어떤 시그널이 특별히 없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맞아야 됩니다. 왜? 시장이 지금 비싸지 않으니까요. 야, 시장이 지금 다 고밸류라 그러고 업황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다 그러는데 너는 왜 시장이 비싸지 않다 그러냐. 자, 해석하기에 나름이죠. 저는 이제 자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비싸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익 밸류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이제 비싼 구간까지 이거는
고평가는 이제 적정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이제 버블 국면인데, 자, 이익밸류에서 버블이라는 게 눈으로 딱 확인되는 포지션부터는 현금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적정 구간일 때 굳이 뭐 급하게 해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조정이 들어오면 두들겨 맞으면 된다라는 거. 왜 그럼 이런 포지션들을 취하냐?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됐을 때 조정이라는 건 어차피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의 조정이라는 건 다시 되돌림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버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거는 현금을 만약에 적정 구간에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버블 국면에 들어왔을 때 이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대응을 어떻게 해갈 거냐? 현금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적정한 현금 비중이 얼마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거죠.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해놨던 영상인데요. 대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기업의 성격을 분석을 하고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대기업을 한번 뽑아보니까 자, 삼성그룹이 있을 것이고 SK, LG, 현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룹들은 조금 여기보다는 이제 처지는 그룹 단위니까 요 정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보면 벤치마킹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가진 걸 지킬 줄 아는 기업이다. 그룹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변화 요인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재용 부회장이 뭐 대국민 사과문 뭐 이런 거 발표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배구조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 같은 경우 약간 좀 독재 성향이 강했단 말이에요. 기존 가문이 대기업 가문이 계속 대물림하는 이런 왕권 체제의 정치였다 그러면 체제의 기업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화로 좀 바뀌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게 되면 여러 어떤 노이즈 요인이 이 전문 경영이라고 들어왔는데 그지 같은 사람 들어가면 뭐 쥐 말아먹고 뭐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몰락하는 부분들도 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굉장히 좀 능력이 좋은 그런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문화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일단 그룹들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벤치마킹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삼성그룹들은 보면 굉장히 공격적보다는 약간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두는 그룹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일단 먼저 혁신을 이뤄내기보다는 남의 걸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뭐 많이 따라해서 그거를 뭐 디스플레이 산업도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다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시대의 흐름인 거지. 뭐 우리나라 기술이 뭐 유출이 돼갖고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먹거리를 뭐 뺏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순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약간 생활 수준이 낮을 때 했던 산업군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착화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대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요런 이제 기존 산업들이 어렵고 뭐하고 해야 기업들이 혁신성이 이제 발휘가 돼서 신산업을 따라가고 요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룹 내에서도 대기업 집단들도 보면 요런 것들이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는 보면 아이폰을 벤치마킹해서 휴대폰으로 굉장히 큰 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1위 흐름을 지켜내면서 여기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가 무슨 뭐 원자재가 뭐 이제 반도체라든가 등등 되겠죠. 그런 사업들을 키우는데 이 휴대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키아라든가 뭐 다른 이제 그룹들은 보면 아이폰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이걸 다 무시하는 축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이거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이런 휴대폰들을 빠르게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게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어떤 그런 눈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벤치마킹에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또 조금 혁신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보이는 게 이제 폴더블 같은 경우 보면, 애플이 기존에 이제 계속 혁신을 가지고 오다가 애플은 혁신성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 이런 제조 쪽에서는 혁신을 끌고 가려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보면 또 일본의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거 벤치마킹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1위를 수성하고 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덩어리가 좀 커지고 뭐하고 하면 시장이 좀 쪼그라든 흐름들이 보이고 하면, 자, 기업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분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 IPO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먹을 게 많을 때는 지들이 지분을 다 갖고 있겠죠. 잘 안 내놓고 싶어 하다가 이제 덩치가 커지고 뭐하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조금 처질 것 같다 뭐 한다 하면 보통 이제 이런 분사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IPO에 나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삼성은 보면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부분들도 분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에서 좀 독립적인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경쟁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경쟁사들이 굉장히 기술에 대한 유출에 대한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이 사업부를 이제 분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IPO가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고성장 산업군 이런 부분들을 이제 IPO를 하고 뭐하고 하면 지분 가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지주사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TSMC 같은 경우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붙어보고 있죠. 무슨 뭐 5나노니 3나노니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지금 경쟁 체제에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이 조금 거래처에 이제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TSMC한테 점유율로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런 걸 이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요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도 야, 요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벤치마킹이라보다 안전성 요런데 좀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뭐하고 하면서 요런 쪽으로 좀 사업 포트폴리오 집중한 게 아닌가. 자, 신약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어떤 제조업으로 인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뭐 노하우가 있는 요런 쪽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진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시밀러라는 경우는 보면 이제 복제약이고, 요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보면 지금 글로벌에서 탑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밀러 쪽에서 보면 글로벌에서 탑 수준인데, 자,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라는 거는, 삼성그룹은 거의 1위를 거의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브랜드 파워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준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최근에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밸류 같은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버블이 어딘지 모를, 버블이 얼마고 적정 가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어려운 사업 부분이라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요. 또 삼성 SDS를 보면
자, 삼성그룹 기반으로 수주량을 늘려가면서 덩치를 키우는 중인데, 자, 빅데이터 산업부에서 보면 얘만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그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커나갈 수 있었던 요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면 되니까 삼성전자에서 다 파생되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보면 2차전지 그룹인데 오늘 보니까 오늘장에서 뭐 현대차랑 이제 뭐 협업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하면서 2차전지 뭐 자동차 이제 뭐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요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고, 자,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벤치마킹해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과연 이제 요것도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1위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래의 그림들을 보면 반도체 에서 이제 2차 전지가 결국은 반도체보다 더 커질 거다. 시장이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지금은 반도체 시장 훨씬 크겠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뭐 2025년, 2030년 가면 2차 전지 쪽이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더 덩어리가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우리나라에서 2위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위니까 여기에서 경쟁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요런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어떤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건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뭐 금융건설 섹터에서 보면 이런 기업들은 기존 산업인데 거의 다 약간 지주사 개념에 여기저기 지분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업이랑 별로 상관없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보다 지분 구조가 중요한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였더라? 8조? 뭐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것만 해도 20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만 팔아도 8조가 넘어가는데 시가총액이 8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한 300%는 그냥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사업부에서 뭐 적자가 난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 요 정도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차라리 삼성생명을 사겠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20조치 갖고 있는데 지금 8조 시가총액을 평가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 이거 삼성전자 주식을 디스카운트해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자, 향후 이제 삼성이 이제 무노조 경영을 바꾸겠다라는 식의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향후 이제 노조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덩치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노동자가 힘이 강해지면 혁신성이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노동자가 힘이 강해지면 혁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건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투자 같은 부분들이 노동자한테 많이 가면 이제 당연히 투자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제조업 부분들을 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 부분들을 줄이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사업부를 딱 체크해 보면 삼성 SDS, 삼성 바이오 뭐 등등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제조 쪽이라 기계화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이게 좀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더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덜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노동자를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다시 노동자 권익이 높아지면 그 피해가 다시 돌아서 노동자한테 가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뉴스들이 IMF 때보다 거의 지금 근접하는 고용 작살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부분이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문정부 들어서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이런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같은 부분들을 만났을 때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뭐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만약에 급변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먼저 불러온 게 뭐냐면, 요즘 편의점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는 뭐 12시간 이런 고용들이 많았거든요. 12시간 이렇게씩 구하는 데들이 많고 했어요. 지금은 다 파트타임으로 보면 3시간 막 이렇게씩밖에 안 구합니다. 그리고 뭐 뷔페 같은데 큰 뭐 이제 체인점 뷔페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영업을 대충 뭐 15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 사람을 뭐 한 바쁜 5시간은 뭐 10명 쓰고, 그리고 나서 이 파트타임으로 다 교체해갖고 뭐 좀 한가한 시간은 5명 쓰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노동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직원까지 이제 직장까지 가려 그러면, 출근을 하려 그러면 차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뭐하고 하면서 뭐 알바들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자 간의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 현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관심 없죠. 나라에서 돈 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몰표 받아서 이제 민주당이 됐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노동 정책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번 정부에서는. 나머지 근데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대응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홍보 효과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이번 정부가. 그래서 코로나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득을 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혁신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폴더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기존에는 이제 아이폰 베껴갖고 휴대폰 1위 했는데 이런 것도 먼저 이제 출시를 막 하고 가장 먼저 발매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자, 5나노 생산을 뭐 먼저 하고 뭐 3나노 생산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먼저 끌고 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OLED를 가장 먼저 끌고 가다가 최근에 뭐 QD OLED,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혁신이거든요. 혁신성이 떨어진다 보여지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돈 좀 벌고 한 다음부터 뭔가 혁신성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어떻게 미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삼성 SDI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S 이런 데는 미래에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제조업 비중이 좀 작은 그런 쪽 사업부들이 미래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기업들 흐름을 봤는데,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2000년도에 보면 2,000원이었네요. 그쵸? 2,000원에서 자, 48,0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삼성 SDI라는 기업도 보면 3만원에서 35만원까지 기존 뭐 기본 뭐 이 정도씩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몇 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겠죠. 4차 산업의 쌀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글로벌 1등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고마운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여러가지 무슨 불협화음들이 있고 막 문제가 막 있고 했지만, 뭐 승계 부분에서 뭐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발생하고 뭐하고 했지만 결국은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받고 있고. 자, 근데 지금 딱 저는 이제 기준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코멘트를 드렸는데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저는 밸류 부담이 있다고 보여주고, 삼성전자는 별로 개인적으로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삼성 SDS는 저는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는데 왜 얘는 못 움직이냐고. 밸류? 뭐 밸류만 놓고 움직인다라고, 글쎄요. 아무튼간 굉장히 좀 탐이 나는 자리다. 삼성 SDI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추천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도 보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삼성은 대충 제가 가진 스탠스는 그래요. 자, 혁신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보면 혁신성이 좀 붙는 부분들이 아니냐. 근데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배구조가 이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기존의 제조업 기반은 조금 덩어리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10년, 20년의 긴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쪽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을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 대기업 중에 혁신성이 가장 뛰어난 기업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M&A로 대박이 난, 인수합병으로 대박이 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SK가 한 2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한 2위인 걸, 삼성 다음에 SK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하이닉스겠죠. 현대 같은 경우, 현대가 하이닉스를 이제 SK에다가 SK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2위니까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M&A 성과를 냈죠. SK텔레콤? 이제 서비스 부분은 똑같이 뭐 이런 부분들, 대기업들도 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여지는 거예요. 뭐 SK텔레콤이 이제 5G를 기반으로 한 이제 망에 대한 어떤 그 독점 구조를 갖고 가면서 어떤 서비스들을 자꾸 내놓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차 산업 인프라를 깔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뭐 엔터사랑 이제 뭐 지분 수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려는 준비들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결과들을 좀 보면 저는 미래를 굉장히 좋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SK 렌터카, SK 네트워크스 얘네들 보면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도 무언가 시동을 거는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지 앞으로 기대가 된다. 뭐 자율주행차를 준비하는 게 이제 모빌리티 산업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기초에 있는 게 이제 5G 산업일 거고. 자, 제조 쪽을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SK 그룹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줬던 기업 중에 하나겠죠. 이제 이게 반도체가 지금 이제 뭐 3불이 갔니 2불이 갔니 난리지만, 이 하이닉스가 주인이 바뀔 때 40센트,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줄도산할 때 살아남은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 2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치킨 게임에서 이겨낸 거죠. 현대에서 똥값에 사서 말 그대로 대박난 M&A 능력을 보여준 사례죠. 자, 이 역발상 투자를 한 거죠. SK에서 다들 죽는다 그러고 다 망하고 있을 때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돼, 투자를 잘한 거예요. 워렌 버핏 저리 가라죠. 이런 부분들이 SK를 뭐 2위의 자리까지 올려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 전체적인 덩치가 커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혁신성을 보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투자도 안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시밀러. 자, 복제약. 아무래도 신약보다는 복제약이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제조 기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조 쪽에서 뭔가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돈을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SK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혁신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이오팜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 성공해서 FDA 승인받은 최초의 신약입니다. 뭐 뇌전증인가 뭐 아무튼 그 신약인데, 그 신약을 보유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5조 이상을 뭐 바라보고 있는,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금방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에 상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장이 된 다음에 이제 약이 진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익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또 파이프라인들이 부각되고 뭐하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에 굉장히 크게 클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신약 같은 부분들도 대기업들은 뭐 10년, 20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업의 성향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미래는 어떨까요? 혁신이 있으니까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도 굉장히 클 거다. SK그룹은, 저는 사실 이번에 뭐 항공, 뭐 아시아나항공을 막 현대차가 막 인수 포기하고 완전 작살나서 거의 진짜 뭐 완전히 뭐 사망 근처에 가면 SK에서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됐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항공산업이 완전 작살나가지고 이제 진짜 부도나기 직전에 만약에 주워 먹으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앞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K 같은 경우는 또 정유사들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반도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물류랑 어떻게 잘 연결해보면 시너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항공업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SK에서 좀 항공사 하나를 좀 인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공업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사업부를 좀 많이 줄이고 백신 관련 쪽으로 거의 많이 옮겨가려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요. 요런 데서도 화학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지는 쪽이고, 백신 관련 쪽은 굉장히 앞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만 봐도 무궁무진한 좀 어떤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한 파이프라인 가치만 해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SK케미칼 자체가.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면 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기업 중에 하나다, SK케미칼이, 백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도 보면 SK이노베이션 보면 정유랑 2차전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어서 이쪽 사업부에 집어넣는 걸까,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대충 뭐 정유 이거 뭐 엮어가지고 전기차 충전하고 배터리 팔아먹고 그럴라 그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간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물론 SK 건설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금융 쪽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서비스, 뭐 헬스케어, 2차전지 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또 반도체 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4차 산업에 굉장히 맞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삼성이 좀 노조가 득세하고 뭐하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좀 찌그러지고 뭐하고 하면 SK가 1위로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SK가 우리나라 대기업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단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내 대표 대기업 중에 혁신성이 가장 뛰어나고 공격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M&A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는 혁신성,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 톡톡이가 응원합니다. 자, 보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무지한 성장을 무지하게 큰 폭의 성장을 이제 지속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이제 5G 뭐 투자 이런 부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좀 밀렸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뭐 돈 100만원 안 가 있겠어요. 5G 다 깔리고 이쪽 서비스 뭐 진행하고 망이 용료 같은 거 나중에 받고 뭐하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신 3사는.
그 다음에 이제 정유 2차전지 이쪽은 전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편입을 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업황이 단기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이제 매집을 해보면 좋을 수 있는 기업이다. 한 2분기 실적 발표되고 그 이후에 그렇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SK 케미칼, 요 백신 쪽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수준의 어떤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탑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혁신적인 기업이다.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보면 IT 헬스케어고, 삼성전자도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보면 IT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미래형 기업이죠, 둘 다. SK하고 삼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 포트폴리오만 봐도 지금 얘네가 왜 SK고 삼성이고 왜 뭐 우리나라에서 재계순위 1위, 2위를 계속 끌고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 혁신성이 죽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LG그룹이 참 이제부터는 좀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 왜 만년 2위일까? 배터리에서는 근데 과연 요런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요게 좀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기대가 되는. LG전자는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주가 수준에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평가인 거 빼고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아쉽죠. OLED 호황에도 위기를 겪고 있죠, 사업 구조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자, 중소형 OLED 비중을 키웠어야 되는데 대형 OLED에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중소형 OLED를 만들어도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를 만들면, 자, OLED를 만들면 이거를 자기 핸드폰에 다 쓰면 되거든. 휴대폰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LG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를 이제 막 만들고 뭐하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OLED를 가장 먼저 좀 선도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소형 OLED를 만들면 자기네 핸드폰이 많이 안 팔리니까 LG전자에서 많이 못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나마 이제 비벼볼 수 있는 게 TV 쪽인데, 대형 OLED 기술력 쪽에서는 보니까 삼성보다 앞서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OLED TV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으로 이쪽에다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투자를. 근데 그게 이제 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이 TV 부분에서 OLED로, 그러니까 휴대폰을 먼저 OLED로 빠르게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TV도 OLED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QLED라고 하면서 LCD를 뭔가 신기술인 것 마냥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필름 2만원짜리 붙여서 굉장히 마진 많이 낸겨 팔아먹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통했어. 소비자들이 개돼지도 아니고 통했단 말이야, 이게. 이 QLED라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자, OLED TV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니까 QLED라고 이름만 바꿔갖고 LCD를,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마케팅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해갖고 비슷한 가격에 팔아먹어. 이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건 생산 단가가 훨씬 낮은 거예요, 삼성 TV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데 또 거기다가 판매율이 QLED가 더 나오네. 그러면서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데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OLED라는 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게 접고 막 말고 한단 말이에요. 삼성도 지금 보면 롤러블 TV라고 막 내놓을 거라고 원래 올해쯤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기술력이 부족한 건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접고 말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삼성도 지금 그 폴더블 폰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100배 성장할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데 이제 보면 유리라든가 요런 데를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깐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강화 유리 같은 거 통해서 디스플레이로 이제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 대형 OLED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자동차를 IT 기기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대가 돼요. 최근에 캐딜락인가 뭔가 자동차의 OLED를 처음 이제 납품하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생산이 들어가고 요런 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것도 이번 정부에서 좀 많이 죽어나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중국의 그 공장 중국의 그 OLED 공장 그거 짓는 거 그게 무슨 뭐 2년인가 몇 년인가 기술 유출된다고 나라에서 묶어놔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꼬여가지고 요 OLED 생산량을 이제 못 맞추고 하면서 LCD 쪽에서 많이 부침을 겪었던 그런 기업이지 않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LCD 사업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고 OLED 쪽을 본격적으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좋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SK나 삼성 같은 경우 보면 헬스케어 사업부가 다 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전에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2차 전지 사업도 다 갖고 있죠. 근데 LG는 2차 전지밖에 없어. 헬스케어는 돈이 많이 들고 불확실하니까 더 안전을 치중하는 거죠. 삼성보다 더 안전적인 운영에 치중하다 보니까 만년 2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라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비슷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년 동안 거의 100배 성장한 LG그룹의 유일한 성장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1위, 화장품 2위, 음료 2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졸리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졸리 대표님도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잘못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안 좋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고 LG 생활건강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요번에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저는 비싸서 살짝 관심이 없는. 그리고 LG에서 유일하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기업 LG화학. 최근에 인도에서 무슨 화학공장 무슨 뭐 가스 유출 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폭락이 크게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사야지 하고 봤는데 폭락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기존에 한 4위인가 했어요. 근데 테슬라에 납품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5월달인가 글로벌 1위 수준. 그러니까 한 달만 놓고 보면 5월인가 4월인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진짜로 1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고착화돼 버리면 나중에는 중국 기업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거의 반독점 체제로 가져가 버리면 LG화학의 미래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3개가 있죠. 그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고 어디가 이제 잡아먹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독주체제로 가게 되면 LG화학이 독주체제로 가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또 삼성전자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년 2위를 좀 어떻게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는 흐름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IT 서비스 쪽도 보면 LGU 플러스 이제 뭐 화웨이 거 납품하고 어쩌니 하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좀 곤욕을 치렀던 그룹 중에 하나인데 5G 인프라가 깔리면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별 하나 저는 SK텔레콤이나 KT가 더 마음에 듭니다. LG 플러스가 상승 탄력은 가장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승 탄력 쪽으로 치면은 사실 LGU 플러스보다 저는 다른 서비스 기업들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면이라든가 거의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 KT하고 SK텔레콤이 좀 더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변하나. 제품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LG 제품이 이제 가전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근데 왜 삼성이 1위일까? 제품은 LG가 더 좋다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리뷰 같은 거 보고 여기저기 들어보고 해도 제품은 LG그룹이 더 좋다, LG께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항상 삼성한테 밀리냐 이거죠.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마케팅의 실패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밀리니까
삼성 거는 왠지 좋을 거다. LG 거보다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조금 아쉬운 기업이지 않나. 요런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혁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파워가 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은 좋고 뭐하고 해도 브랜드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상이 중요할 것 같아요. LG그룹은. 그래서 제조업 기반의 사업 구조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왜냐면 헬스케어라든가 서비스 쪽에서 뭔가 뭐 보여주는 게 없어요. SK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미래 헬스케어 쪽이 뭔가 탄탄한 뭔가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IT 쪽도 보면 제조랑 서비스랑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IT 서비스,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IT 제조 쪽도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게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들이 보여지는데 LG는 뭔가 따로 노는 느낌?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랑 뭔가 해보기에는 브랜드 파워에서 좀 밀려갖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자동차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자동차 그룹이라도 자동차 회사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점유율 좀 현대차 같은 걸 만약에 뭐 LG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 약간 이거 대형 OL에도 어떻게 하고 좀 마사지 좀 해가지고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협업을 다른 그룹들이랑 협업하는 거를 별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다 따로 노는 느낌이죠. LG 각자 도생하는 그런 느낌의 시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지배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다 LG 디스플레이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성장을 만들어내고는 있죠. LG 생활건강은 보니까 10,000원 20년 동안 거의 한 100배 150배 왔더라고요. 그리고 LG 플러스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성장하고 뭐하고 하면 2차 전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사고 싶은 걸 보면 근데 사고 싶은 건 맞네요. 미래가 조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밸류 측면이라든가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이 적자 발표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조금 더 이따 사고 싶은 느낌은 있고요. LG화학하고 LG 플러스는 대충 담아놓고 싶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 기반이라서 자 혁신성이 뭔가 좀 모자라는 느낌들이 보이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치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미래가 좀 불안한 사업 구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 각자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이 저는 정말 참 친노동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노동기업이라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기아차를 보면 최근에 신차 뽑아내는 거 보면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정말 뭐 글로벌 뭐 차들보다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 막 품질 같은 부분들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1위가 도요다인데 도요다보다 돈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받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제조 비중이 낮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기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혁신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혁신이 좀 힘든 구조로 가는 이유가 요런 노동자에 대한 것들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현대그룹은 보면 SK 이게 보면 반도체를 살렸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를 하는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아차 인수해갖고 굉장히 득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게 하이닉스 팔아먹은 거랑 비교해보면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를 지키고 기아차 인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주영, 과거에 정주영 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좀 책도 보고 했었는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대선 후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전 국민들한테 집을 한 채씩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건희 씨, 삼성의 이건희 씨나 보면 좀 혁신적인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주영 씨는 그냥 안 되면 갖다 뭐 이제 대가리 들이밀어가지고 무슨 뭐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사업 뭐 건설사업 막 이런 것들 한 거 보면 거의 뭐 진짜 막가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혁신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약간 뭐 그냥 시작해서 비벼대는 약간 그런 성향을 자식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요. 이건 이제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욕을 해도 좋지만 욕을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조선 로봇, 현대중공업도 보면 로봇 사업부 분사해서 했다가 다시 집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현대 로보틱스인가? 그것 빼고는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업 이런 쪽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중국한테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이치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기간 산업이라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는 어떻게 이바지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현대그룹이. 그렇지만 기업의 혁신성으로 따져보면 이런 친노동기업이라서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 노동자만 되지 말고 설계 분야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2007년도까지 막 화랑하고 수주가 어마어마했을 때 건설기업도 다 까보니까 수주가, 예를 들어 이거는 가정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산출은 못 해봤어요. 데이터를 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금액을 모르니까 가정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수주가 10조 나와서 야 돈 엄청 벌겠다, 이익을 예를 들어서 1억 벌겠다, 2억 벌겠다 2조 벌겠다, 1조 벌겠다 했는데 이걸 딱 까보니까 3조 적자. 2007년도에 건설기업들이 막 부각받고 막 하다가 수주량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나중에 이거 공사 다 까놓고 보니까 10조짜리 일해놓고 3조 적자를 보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업체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 전에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설계 쫙 해놓고 저가 입찰 받아갖고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입찰 참여해가지고 막 수주량만 받아놓은 거죠. 근데 막상 공사해갖고 뚜껑 딱 열어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을 민간이 책임졌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야 현대건설 죽는다, 건설회사들 죽는다 그래가지고 건설회사에다가 일감을 막 몰아줘가지고 살려놨단 말이에요. 목숨줄 부시시켜 놓은 거예요. 이 3조 적자난 거 메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SOC 사업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밀어줘갖고 이거 빚 갚어 해가지고 지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란 말이야. 다 건설회사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그래서 10년 13년 막 이렇게 동안 이 버블을 벗겨낸 거죠. 막 90% 80%씩 빠지면서. 근데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설계 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IT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핵심이거든. 그림 딱 그려놓고 야 100억 줘 그래갖고 뭐 그림 딱 그려놓고 100조 줘. 그 다음에 우리가 20% 먹고 80조에 공사할 사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나 우리나라 건설사들, 해외 건설사들은 다 하청업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설계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본청이야. 얘네들이 공사 딱 따갖고 야 우리 20조 그냥 꽁으로 먹고 니네가 이거 공사할 수 있으면 80조 해, 요런 거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요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혁신이 10년 20년 지났으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혁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철강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제품은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운송을 하려면 배로 해야 되고 다른 데는 육로로 해갖고 뭐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게 힘들고 뭐하고 하니까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있는 거죠. 수출해서 이익을 남기고 마진을 남기기가.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 더 아쉬운 게 뭐냐면 포스코 보면 최근에 2차전지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소재 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인가 이런 기업 보면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뭔가가 보여요. 왜 현대제철은 그런 게 없냐 이거야. 현대제철은 그런 게 없어. 현대차, 기아차랑 보면 시너지도 있을 텐데 2차전지 쪽을 예를 들어 5년, 10년 전에만 좀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KG 케미칼도 뭐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 갖고 있고 뭐 2차전지 기업 갖고 있고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 갑자기 철강 회사를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시너지가 있나봐요. 이 기술이 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나봐요.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이게 철강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철강 회사는 뭔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근데 포스코도 2차전지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보면 현대제철은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걸.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냐 이거야. 이게 혁신이 없어. 맨날 노조랑 싸워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현대차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싸거든.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게 봐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2017년도에는 많이 싸다고 좋게 봤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가 같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현대차는 사실 저는 지금 많이 싸다고 생각해요. 이 현대그룹이 어떻게 살아나려면 애증의 그룹인 것 같아요. 애증의 그룹. 요런 부분들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기간 산업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이지만 기업의 성장은 바라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자, 무언가 꼭 보면 망할 것만 같은 사업 구조다. 망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혁신적인 성장을 지속해줄 만한 사업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모빌리티 쪽에서 뭔가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있긴 해요. 현대차 쪽에서 보면 자율주행차 시대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이제 제조업 부분을 좀 탈피하고 서비스 기업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보면 조선산업 이쪽은 좀 그래도 로봇 산업 잘 키워갖고 뭔가 조선건설 철강에 자동화 체제를 만들어낸다든가 뭐 요런 부분들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메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게 아니고 미래는 예를 들어서 이 로봇 이 기업이 어떻게 분사를 해서 이 기업이 뭐 훨씬 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이쪽 모빌리티 어떤 이걸 이제 띄어내야죠. 이 기업 안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현대중공업 안에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두산처럼 같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지금 보면 두산 퓨얼셀 이거 다 팔아먹잖아요. 두산 살린다고. 그러니까 미래 혁신 기업들 다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면 로봇 산업 띄어서 팔고 모빌리티 산업 띄어서 팔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거 현대차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 현대건설 이런 데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뭐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돼? 공기업화되는 약간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지원금 받아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 구조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혁신적인 사업부를 개인적인 내피 전로는 따로 띄어내서 키워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쪽에다 뭔가 몰아줘야죠. 그리고 이쪽은 천천히 죽이는 거지. 한꺼번에 죽인다 그러면 나라에서 난리 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야 이제 현대차는 좀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그룹을 보면 여전히 삼성하고 SK가 탑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2차전지 사업부의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가장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혁신적인 이제 뭐 로봇하고 이제 다들 보면 IT 서비스인데 이제 자동차 쪽 안에 서비스 뭐 모빌리티라고 많이 얘기하죠. 요런 부분들에서 이런 사업을 따로 띄어내서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현대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두산처럼 경영위기 같은 게 발생해갖고 로봇 사업 띄워갖고 갖다 팔고 다른 것들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현대중공업 이거 시장에다 내놓는다고 누가 사겠냐고요.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모빌리티 산업 이런 것들 띄워서 다 팔고 요런 것만 살린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망하겠죠. 그런데 주가로 보면 현대제처럼 나중에 이제 물가 좀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지금 너무 싸거든요. 자산 대비해서 산업이 너무 안, 그러니까 뭔가 투자만 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라보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지션을 좀 취하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은 약간 뭐 북한이라든가 뭔가 모멘텀들이 많이 있죠. 비싸지 않아요. 근데 건설회사 세 개 보면 대림산업, GS건설이랑 비교를 해보면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쪽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기대감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니까.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너무 싸다. 너무 싸다. 그렇지만 27만원 요 자리를 넘어가서 뭔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모빌리티 산업 쪽에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현대라든가 LG 같은 경우는 싸서 사는 거고, SK랑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싸진 않지만 미래에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삼성하고 SK하고 좋아 보이는데 저는 SK 쪽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혁신성이 저는 SK 쪽이 더 크지 않나, 삼성보다는. 자, LG는 모르겠고 현대는 거의 망해가는 구조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업의 성격을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봤냐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놓고 자, 투자를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할당할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삼성이 IT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혁신성이 가장 뛰어난 SK가 헬스케어예요. 그러면 LG랑 현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가치주 섹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중 할당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혁신은 조금 떨어진다 그러지만 안전성은 더 높아 보이는 성장이 좀 확실한 주체라고 보이는 쪽에 비중을 실어가는 거고, 자, 성장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리스크 요인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비중 할당을 조금 낮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자,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지금 사면. 그런데 퍼포먼스가 약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싸기 때문에 그 가치만 딱 돌아간다 그래도 상승률이 얘네랑 비교해도 별로 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쯤 이제 비중을 상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중 관리를 해나갈 때 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림을 산업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할당을 해놓고 그 안에서 기업들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가장 큰 그림을 그릴 때 자, 먼저 생각을 할 때 비중을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요. 자, 미래에 좋을 거, 미래 가치, 자, 현재 가치. 그래서 항상 미래 가치에다가 비중을 더 둘 거냐, 현재 가치에다 비중을 더 줄 거냐는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할당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IT, 뭐 헬스케어, 가치주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IT에는 뭐가 있어? 자, 반도체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무슨 뭐 2차전지 있고, 빅데이터 있고, 자, 5G도 있네. 자, 여기에서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IT 40%면, 자, 40%에서 비중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는 자, 30% 넣고, 뭐 5%, 5%. 자, 이런 식으로 비중 할당을 이제 나눠서 이제 하는 거죠. 헬스케어 쪽은 이제 뭐 바이오 있고, 뭐 제약, 뭐 의료 장비 있으면, 자, 이거는 이제 밸류가 잡혀 있는 거니까, 25% 중에 뭐 15%. 바이오는 리스크 하니까 5%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이제 또 할당을 나누는 거죠. 가치주 섹터는, 야, 지금 뭐가 제일 싸냐 보니까, 건설이 제일 싸네. 금융도 싸. 야, 배당은 얘가 더 많이 준다. 아, 그래? 그럼 애매하다. 자, 10. 15, 15. 나머지 5%.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중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밸류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IT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거 비중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야, 5% 줄일 거야, 10% 줄일 거야. 이거 줄이는 거, 자, 현금으로 갈 거야, 아니면 다른 섹터에 리밸런싱을 해줄 거야. 자, 투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의 어떤 구조적인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고수익을 원해요? 너무 욕심 아니냐고 이거죠. 이 자체가 너무 욕심이라는 거죠. 야,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지. 반도체 비중이 더 높으니까. 난 반도체 하나에만 몰빵할 거야. 갑자기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 먹었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처음에는 이제 왜곡된 시선이 됩니다. 투기꾼들이 가끔 어떻게 운 좋게 뭔가 잘 만나갖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야, 나는 공부도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상하고 하는데 얘는 아무렇게나 사가지고 뭐 떼돈 버네. 나도 이렇게 할래. 그래서 같이 죽는 거죠. 얘 혼자만 죽어야 되는데 나도 따라가서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투자자가 되려면. 자, 분석을 제가 오늘 해봤던 이야기는 대기업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 내 뇌피셜로 이제 막 떠들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뭔가 어떤 그림들이,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숫자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숫자로 확인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성과에 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확신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절대 투기를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할 수가 없어요. 투기를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섭거든.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는 과정에서 상장 폐지도 경험하고 막 70% 폭락도 경험하고 50% 폭락도 경험하고 이런 거 하니까 투기하라고 등 떠밀어도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근데 처음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현실로 마주했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강 가서 찬바람 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투기라는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보는 삼성, SK, LG, 현대 대기업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미래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맞고 틀리고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